네, 지금 뭐 경제계는 또 투자 쪽에서는 아주 딥시크가 난립니다. 네. 네, 그 딥시크 관련해서 저희 방송에서도 좀 전해드린 게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네. 오늘 다시 한번 이 딥시크에 대한 이야기. 저희 그 방송에서 댄 아이브스를 인터뷰했던 내용도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이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될 맞아요. 딥시크 관련된 오늘 또 정확한 정보를 전해 주실 이분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반도체 애널리스트로도 이제 많이 네. 활동을 하셨었고 지금도 역시 음. 이 반도체 산업 쪽 또 AI 관련된 전문성,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성을 또 인정받고 계신 그러니까요. 그분입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자, 이주환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반갑습니다. 책을 쓰셨네요. 아,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2기 되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네.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트럼프 대통령 단성되고 나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당선되고 11월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쓰신 거예요? 딱 30일. 엄청 초집중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쓴 기간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반도체에 입문한 지가 27년이나 됐으니까 네, 네. 그동안의 모든 노하우와 경험과 뭐 방송했던 강의했던 게 머릿속에 있잖아요. 네. 정리가 안 됐던 거니까 그걸 이제 마음 먹고 딱 노트북 앞에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하루에 네, 10시간씩 완전 하드 그래요?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사서 보겠습니다. 네. 아, 예. 어째. 일단 그 이제 딥시크가 어떻게 가능하냐 저 돈으로 이제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예. 간략하게 개요 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저 가능했던 건지 아니면 저 돈을 다 지금 저 속이고 있는 건지. 지금 뭐 사실은 미국의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나 직접 AI 모델들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되게 불편할 거잖아요. 네. 오픈 AI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아마도 나오는 반응들을 보니까 뭐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 지금 말씀하신 거 실제로 비용 더 많이 들었을 거다. 네. 근데 이것저것 다 빼고 자기들이 딱 이제 최소한의 것만 오픈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가격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하나의 반응이고 네. 또 하나의 반응은 또 너네 오픈 AI 거 중류 기술 막 써가지고 남이 기껏 비싼 돈 들여가지고 학습해 놓은 거 그냥 맞아. 막 가져다가. 인파이어를 보내가지고 그거 추출해가지고 학습시키지 않았냐. 네. 그러니까 약간 반칙이다 내지는 뭐 우리 데이터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라는 반응 주로 오픈 AI 쪽에서 나오는 네.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중국이란 특수성 때문에 너네 중국의 엄청난 고객들의 개인 정보와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그 전자상거래 관련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인터넷 플랫폼에 올라오는 자료들 딱 그냥 무단으로 개인 정보들 수집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네. 이제 세 가지예요. 사실은 다 어느 정도는 일리도 있고 중국이라는 특수성 생각해 보면 가능성도 조금씩 다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것보다도 제가 집중했던 거는 주목했던 거는 어느 미국의 기업이나 전문가도 딥시크가 발표했던 아론이라는 그 서비스와 그 모델 추론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능에 대해서 엉터리다라는 얘기 한 사람 하나도 없고 성능이 잘 나오는데 뭔가 찜찜해. 이 성능이 이 가격에 나올 수 있어라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지. 네. 그 얘기는 너네 실력은 인정. 근데 뭐 여러 가지 좀 미심쩍은 게 있어.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서 그걸로 보면 뭐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 평을 들어보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또 약점도 있긴 있겠죠. 아직 뭐 초반 이제 되는 거니까. 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충격을 받을 만큼의 굉장히 완성도 높은 그것도 굉장히 저가에 또 반도체 칩도 굉장히 저가 칩을 썼잖아요. 네. 뭐 블랙웰은 고사하고 호퍼칩에서도 다운그레이드 된 H800. 그다음에 심지어는 추론 단계에서는 화웨이가 했었던 어센드 910C까지 얘기가 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칩까지도 상당 부분 들어왔다. 네. 그러면서 가격이 낮았을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거로 봐서 사실은 칩 얘기는 하드웨어 쪽인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퍼포먼스는 로직 부분인 거잖아요. 네. 정말 이제 이거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소프트웨어 능력인데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중국이 상당 수준 올라왔다라는 거에서 이제 충격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휴대폰으로 하면 언팩 행사를 한 정도에 불과하니까. 네. 근데 제가 어저께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 보니까 벌써 1000만이 넘었어요. 국내에서 앱 다운로드 횟수가 불과 그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예.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는 말도 못하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존에 오픈 AI를 쓰던 이제 미국을 제외한 곳에서도
일단은 무료잖아요. 네. 무료이고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반응이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초기에 앱 다운로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딥시크가 학습시키고 추론시켰던 이 방법을 우리나라의 다른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네카오 같은 기업들. 아, 네. 뭐 포함해서 여러 있겠죠. 네. 그런 기업들이 따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에서 만약에 지금 하드웨어를 생각보다 굉장히 로우 그레이드 하드웨어를 가지고도 했다라는 얘기는 긍정적인 거잖아요. 네. 네.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이미 작년과 올해 연말까지 이미 선계약이 끝나 있는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 같은 굉장히 고가의 칩을 지금 입도선매를 해놓은 거잖아요. 네. 품귀 현상 때문에. 근데 사실은 후발주자는 오히려 절반 가격에 썬 칩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들한테 상당히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17%막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바로 다음 날. 네. 그거 뭐 다음 날 또 한 9%가 복귀되긴 했지만 그 얘기는 중저가 칩으로 가게 됐을 때에 기존에는 무조건 엔비디아 퍼스트였었는데 네. 엔비디아가 아닌 기업의 칩에 대해서도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생긴 거죠. 엔비디아가 가장 성능이 좋지만 가장 비싸다는 단점이 또 있었고 네. 그다음에 물량이 딸리니까 대기가 길어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AMD가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사실은 자체 칩을 내놓은 것들이 많이 있고 네. 이제 제3자 판매까지도 고려하는 기업들도 있을 테니까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어차피 설계만 잘하면 만드는 건 다 TSMC로 만들잖아요. 네. 어느 칩이나 만드는 건 TSMC. 그러니까 설계만 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후발주자나 스타트업들도 뛰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라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한국 기업들은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칩의 개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면에서 조금 눈치 보고 있었던 게 잘한 것 같다. 우리는 훨씬 싼 값에 그 센터를 우리가 구축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도 시비들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원래 궁금하셨던 거 그러면은 지금 중국의 이 한 것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인지 하고 그럼 그것이 국내들이 따라서 그러면 그런 제2, 제3의 딥시크가 나올 수 있느냐. 네. 근데 결국엔 알고리즘의 승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가칩을 쓴 애들보다 저가칩을 쓰고도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순전히 알고리즘이 뛰어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의 그런 소프트웨어 능력이 미국이나 중국과 견줄 만한 뭐 우세할 만한 실력을 가진 기업이 현재로서는 전 떠오르지는 않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에 유리하게 작용하긴 했지만 동일한 그런 서프라이즈가 또 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미국 쪽에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그 중에서는 혹시 나오는 전자자동차에서 뭐 리온이 무슨 뭐 많은 이제 자동차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가능성들은 오히려 좀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랑 중국에 많이 나오겠죠. 뭐 지금 중국에도 벌써 뭐 알리바바도 중국에 말씀 알리바바도 바로 나왔고. 우리 게 좀 더 좋아. 네. 바로 며칠 뒤에 바로 출시를 했고요. 그런 회사들이 아마 분명히 많을 텐데 그죠. 중국은 사실은 그 자체 내수 시장만 하더라도 네.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플레이어 수도 많고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게임 업체로 알려진 텐센트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전자상거래 업체로 알고 있던 알리바바도 그렇고 사실은 뭐 미국도 다 똑같잖아요. 네. 그런 데서 시작한 기업들이 지금 AI를 대부분 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그냥 검색 서비스 내지는 온라인 서점 결국엔 그런 것들 플랫폼 업체들이라는 게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알고리즘 관련해서 가장 노하우가 많이 쌓인 거. 그다음에 데이터도 많이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고객 데이터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중국에도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기업들이 대여섯 개 이상 되잖아요. 네. 규모 놓고 본다면. 왜냐하면 고객 수가 많으니까 네. 그런 기업들은 지금 아마도 개발을 어느 정도 다 해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작년 한 해 내내 이제 AI가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는데 올해도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초반부터 강수를 그렇죠. 그럴까요? 아, 네. 올해 AI의 가장 중요한 뭐 방향이랄까 테마랄까 뭐 그건 어느 쪽으로 혹시 좀 보고 계십니까? 결국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딥시크가 나왔을 때 좀 아까 이제 표면적인 반응을 얘기를 했지만 네. 그다음에 주가 흔들림을 보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거에 따른 이제 전문가 풀에서의 주가 전망치들의 이제 조정들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엔비디아한테는 현재로서는 올해까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네. 물량이 부족할까 봐 이미 올 연말까지 물량까지 거의 그러니까요. 예약이 차 있어요. 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맞아요. HBM까지. 그래서 올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보고 네, 있고 네. 그래서 1년 이내에 단기 투자자분들은 사실상 큰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이후로 가면은 싼 칩들이 나오게 되면 네.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중저가 칩 시장을 동력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본인들이. 그렇게 됐을 때 여전히 HBM을 사용할 거냐 부분이 이제 퀘스천이 되는 거죠. 네. 저 가격에 로우코스트 쪽 가격은 그냥 다시 이전같이 GDDR인데 LP, 그러니까 로우 파워 뭐 버전에 조금 더 업그레이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단지 네. 이제 DRAM에 이제 미세 공정을 1B가 아니라 1C로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만큼 퍼포먼스가 좋아지니까 네. 이제 그런 방식의 가능성이 내년부터는 조금 열려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HBM보다는 마진이 떨어지죠, 확실하게. 네. 여전히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제품 사다 쓸 텐데 HBM의 마진율이 50%라면은 네. GDDR은 뭐 10% 20%가 될 테니까 그래도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수익성에는 사실은 떨어지는? 그저 부정적인 영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직접 AI 서비스 모델을 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 보면 벌써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네. 딥시크 사용 금지령을 내리고 있어서 이게 과연 중국 이외 시장까지도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퀘스천인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려되는 게 지금 딥시크가 강점은 오픈 소스를 했다라는 거. 네. 그 얘기는 굉장히 훌륭한 개발자들이 많이 그쪽 진영에 붙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러면은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부정적인 것들은 중국이란 특수성이 지금도 검열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떤 전문가가 굉장히 분석을 했어요. 딥시크를 영어 버전으로 돌려보고 똑같은 질문을 네. 중국어 버전으로 돌려보면서 비교를 분석한 아, 걸 올려서 네. 그걸 제가 이제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예. 엄청 긴 텍스트였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반 사용자는 영어로 쓸 거잖아요. 네. 중국인이 아니면. 네. 중국 영어로 쓴 게 예를 들어서 뭐 퍼포먼스 수준이 50 정도다 만족도가 중국어 버전으로 할 땐 75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50% 이상 정확도와 퍼포먼스가 좋아져요. 중국어 버전을 쓰게 되면. 네. 근데 중국 외에서는 대부분 영어로밖에 중국어 네.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한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어로 버전할 때 전반적인 퍼포먼스 좋아지는데 중국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는 형편 없어진다라는 거 대답을 안 해버린다든지 네. 회피해버리는지 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면 반쪽짜리 서비스인 거야 중국의 특수성 때문에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약점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계속 중국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분명히 중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해야 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불만이 쌓여있어요. 일본 중국의 고객들조차도 본인이 다 뻔한 얘기인데 이상한 대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 사람이 영어 버전을 써야 되는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조금 영어 버전. 묘한 네.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다른 나라를 갈 때는 지금도 굉장히 견제가 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이런 부분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핵심 개발자들 몇 명 잘 데리고 오면 또 저렴하게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말씀 잘하셔요. 이게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했지만 네. 설계 인력이라든지 네. 이런 로직 관련된 알고리즘 전문가들은 네. 그 사람이 그냥 자산이에요. 네. 컴퓨터 그냥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무슨 제조업 같으면 뭐 이렇게 문서로 막 파일로 있어 이거 못 갖고 나오니까 네. 막히지만 알고리즘은 자기가 머릿속에 다 있어서 쇼커스를 다 알고 있어요. 네. 또 짜라면 시간이 좀 걸리죠. 카피해 오지 못하는 한. 네. 근데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시간 조금만 주면.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반도체에서도 설계가 지금 우리가 약하잖아요. 네. 공정은 강한데 네. 그래서 그런 설계 쪽도 그렇고 이런 알고리즘을 지금 짜는 부분도 그렇고 이거는 진짜 한두 사람의 S급 인재가 있으면 사실은 충분히 그 갭을 확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과연 중국이나 실리콘밸리하고 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쉽진 않잖아요. 아니 사람 데려오면 안 되나? 맨날 중국 뭐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 데려가고 우리를 뺏기기만 고가의 저 임금 주고선 데려가잖아요. 우리는 데려오면 안 되나? 할 수 있겠지 왜 못하겠어? 여기는 한국 기업이 네. 사실은 한 명 두 명의 인건비가 없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요. 삼성 정도 된 네. 대기업이. 근데 못하는 이유는 있어요. 지금도 S급 인재 데려오긴 하잖아요. 근데 예. 그거를 홍보를 많이 안 해요. 왜냐하면 아직 한국의 기업은 대기업일수록 더 그게 심해요. 네. 그래서 공무원보다 더 이상의 보수적인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오게 되면은 공공의 적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고 협조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왔을 때 애초에 기대했던 능력을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니, 그럼 이제 일단 요 올해 내년 정도에는 이런 좀 저가로 만들 수 있는 많은 업체들이 아마 미국, 중국에서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방법은 현재까지는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 안 AI 보인다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저가로 갔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포트폴리오 이미 갖고 있는 거로 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고부가 가치 제품의 물량이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미 사실 저가 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이미 한국 기업들이 다 선두에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우려보다는 마진을 얘기했던 거고 그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했던 네. 거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사실은 탑클래스랑 경쟁했을 때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라 네. 그게 우리한테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는 쉽지는 않다. 단지 시스템 구축 비용이 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정도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애플이 처음으로 본인들의 폐쇄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서 나는 우리 플랫폼에서 모든 걸 하게 할 거야라고 했던 것과 안드로이드라는 오픈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잘 팔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딥시크라고 하는 게 이제 오픈 소스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오픈 소스 AI가 뭔지 정확하게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나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은 대해서는 어떠세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전략만 잘 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전에도 아마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 예를 들면서 네. 모델 X와 모델 S만 있던 초기에는 판매량과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다 2017년에 모델 Y 플랫폼이 나오면서 3와 Y 플랫폼이 나오면서 몇 배 확 증가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전체 시장이 성장하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AI 시장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독점하니까 엔비디아 마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뭐 매출 총 이익률이 75%예요. 네. 말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되면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네. 제해져야 되니까 네. 영업이익률이 65%예요. 한국 기업 삼성전자가 엄청 실적이 좋을 때 매출 총이익률 한 40%, 영업이익률이 35%에서 40% 정도인데 네. 이거는 진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건데 지금 기획에는 엔비디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맞아요. 오죽했으면은 트럼프의 첫 번째 반응이 뭔지 기억나시죠? 흥미롭다, 재밌다면서 네. 앞으로 그냥 뉘앙스 읽어보니까 네. 여지껏 너네 왜 싸게 팔 수 있는데 비싸게 팔았어라는 뉘앙스가 저는 읽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있다는 압력인 거예요. 네. 가격 낮추라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사실 그 여지가 있어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던 엔비디아가 사실은 정상화되는 과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비면은 사실은 앞에가 폭리라니까 덩달아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HBM 공급자들도 네. 정상화 시켜야 되는 과정이라서 그러면서 근데 시장 전체 볼륨은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레벨이잖아요. 네. 레벨이 떨어지는 거를 볼륨의 증가로 커버해서 영업이익 총액을 증가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서 우리는 제가 준비만 잘하면 되고 네. 결국에는 엔비디아 일기업 의존도는 확 낮춰야 되는 게 맞죠. 네. 중저가 제품을 엔비디아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공급자 나올 수 있잖아요. AI 칩을 본인의 이름으로 공급하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 고객으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어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같은 데야 혹은 뭐 엔비디아 같은 데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막 엄청 났다가 이제 줄어드는 거는 우리랑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우리는 공장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매출을 늘리려면 생산 파트들은 그게 어려운 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공장 또 그렇다고 그 공장을 막 늘렸는데 계속해서 잘 판매만 끊임없이 이어지기만 하면 뭐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다 갑자기 어느 순간 뭐 약간 또 캐즘 비슷한 게 온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던 그 초기 비용들 회수도 못하고 뭐 이런 일들도 혹시 그게 네. 사실은 반도체 메모리 저 치킨 게임이 발생했던 이유예요. 제가 사실은 이 책에서도 1장에 엄청 자세하게 그 얘기를 써놨어요. 원리와 이론과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그래서 망하고 살아남고 했는지를. 네. 그게 뭐냐 하면은 말씀 정확하게 맞아요. 지금 그랬을 때 공급하는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지금 디램 같은 경우 몇 개로 한정돼 있잖아요. 네. 3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요는 계속 어차피 성장해요. 한동안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확 늘어날 때 내가 공급량이 늘어나면 내 포지션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비차가 확 증가시켜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사이클이 있으니까 네. 공급 과잉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가동률 다운 시켜야 되고 네. 마진율 떨어지고 심지어 적자까지 가는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엄청 마진율이 높을 때 생산량을 동결시켜 버리면 돼요. 모든 디램 기업들이 이론적으로는 다 같이. 다 같이. 네. 근데 그거를 의논할 수 없잖아요. 네, 그냥 그렇죠. 담합이 돼버리니까 네. 눈치껏 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항상 자기한테 긍정회로가 작동하죠. 네. 생산을 물량을 늘리고 제도 늘린다 해도 내게 더 많이 팔릴 거야라는 긍정회로가 되니까 다 늘려버려요. 그러니까 공급광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은 이게 옛날 플레이어가 10개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3개로 축소됐어도 여전히 이 굴레를 벗어나기는 어렵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다 지금 이제 트럼프는 또 관세 뭐 엄청 지금 여기저기 막 때리고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요거 영향은 혹시 우리 뭐 반도체 업계나 아니면 AI 산업 혹은 뭐 좀 더 넓게 보면 IT 쪽에 어떻게 혹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사실은 IT와 관련된 전체로 봐야 되는 게 맞고 왜냐면 예. 반도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0.8%예요. 우리 총 수출액 중에. 예. 조립을 다 그다음에 해외에서 대만도 1점 몇 프로밖에 1.2%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 상태로 미국에 가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일본, 대만, 한국, 중국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반도체 자체 관세 넘기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예. 영향도 없는데 문제는 이제 대만이나 중국을 거쳐서 완제품으로 이제 다 가잖아요. 네. PC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이제 네. 그런 상태로 가게 될 때 거기에 관세를 먹이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니까 캐나다랑 멕시코 25%, 네. 중국에는 플러스 10%잖아요. 추가. 기존 관세는 다 네, 유지하면서 네. 그랬을 때 그 외 일본, 한국 같은 우방까지도 확대됐을 때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품목별 관세가 될지 보편적 관세가 될지를 일단 지켜보아야 제가 정확한 예측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는 WTO 사에서 지금 FTA 상관없이 글로벌리 관세가 없어요. 반도체 자체는 지금 FTA가 안 맺은 국가끼리도 협정이 그래요? 있어요. ITTA가 뭐를 협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보편 관세가 해보면 반도체는 관세가 없다 확 생겨버리는 거니까 네. 상대적으로 관세가 낮았다 높아진 애들보다 타격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미국으로 직접 간 반도체는 없다는 게 다행스러운 거. 네.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완제품에 붙는 관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사실은 얼마나 적용될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완제품이 중국에서 조립하거나 베트남에서 조립하거나 멕시코에 조립해서 미국에 가는 게 많잖아요. 네. 한국 기업들이. 네. 근데 여기에 다 관세가 지금 붙는다고 했을 때 미국의 이제 월풀이라든지 네. 몇몇 기업들 있잖아요. 미국 자체 업체들이 네. 가격 경쟁력이 생겨버리니까 확실히 판매가 감소하는 효과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에 대한 오더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한국에 대한 관세는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가전업체라고 해봐도 거기도 다 미국에서 생산 안 하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에 생산해서 거기도 사실은 멕시코에 그죠? 많이 그래서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교역 비중이 많은 거고 네. 멕시코가 그래가지고 무역 수지 흑자가 가장 큰 나라가 된 네. 이유가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이제 일부는 이미 미국에도 있고 대부분 미국들은 미국에도 있긴 다 있어요. 나머지를 멕시코에 놓든지 중국에 놓든지 하는 거라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겠죠. 생산 포트폴리오. 미국 생산 물량 늘리면서 멕시코를 축소시킨다든지 네. 그러면 미국에 이제 캐파를 늘려야 되니까 증설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증설이라는 건 시간이 좀 1, 2년 이상 걸리니까 네. 단기간에 확 그 의존도를 낮추기가 쉽진 않아요. 미국이나 캐나다에 공장이 있는 경우에. 네네네. 그래서 이것들은 결국엔 단기간에 물량 못 늘리니까 그냥 가격 효과 생기는 만큼인데 형상 캐파 내에서의 수혜밖에 못 누리는 거죠. 미국 기업들도. 네네네. 근데 그건 이제 얼마큼인지는 뭐 기업마다 틀려요. 네. 반도체 패권 전쟁이라는 책을 쓰셨으니까 반도체 패권의 전쟁의 키플레이어가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아니면 미국, 대만, 한국, 일본 뭐 이렇게 됩니까? 저는 지금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 다섯 국가를 다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중국, 대만, 일본, 한국.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재는 소프트웨어 파워에서 패권을 이미 갖고 있잖아요. 팹리스의 그렇죠. 예, 70%를 차지하고 예. 파운더리 같은 경우는 대만이 네.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중국에서 빠르게 지금 추격을 하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신경 안 쓰는 상황이었는데 라피더스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국가 네. 차원에서. 요게 이제 파운더리 2나노, 언더 2나노를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분이 이제 인텔이 지금 노리는 시장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TSMC가 이제 사국지가 벌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격전지인데 누가 거기서 이제 앞서 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D램 패권은 마이크론도 공장이 미국에도 있고 막 분산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D램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큰 염려는 아직은 없는데 오히려 중국 로컬 업체들이 빠르게 지금 쫓아온다라는 게 오히려 우려 포인트죠. 네. 그래서 중국까지도 사실은 저는 포함시키면서 네, 보고 네, 네. 있고요. 그 부분이. 우리는 그 뭐 나라로 나눌 수 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 패권 전쟁에서 독립 변수로서의 뭐 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거에 종속 변수로서 그냥 조금 더 그 역량을 더하냐 덜하냐 정도의 수준입니까? D랑과 낸드는 사실은 종속 변수 수준은 아니죠. 우리들이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고 예. 문제는 이제 중국이 빠르게 쫓아오니까 우리 사실은 레거시 공장 우리가 이전에 쓰던 제품들부터 많이 뺏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지연시키면서 중국이 쫓아오기 어려운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우리가
한동안 계속 이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느냐 부분에서 선도 업체로서의 고민인 거고요. 우리가 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결국에는 중국이 쫓아오는 건 한국이 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고기를 네. 따라오는 수준이에요. 디레이가 네. 되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가 뭐 아직까지 완성도가 그리 높진 않지만 삼성전자에 뭐 PIM이 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단순한 단일 칩이 아니라 HBM이 된다든지 이렇게 사실은 약간의 모듈화되는 디램 제품 내지는 약간의 로직 디바이스가 일부 기능을 가져오는 디램 이런 것들은 중국은 아직은 전혀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런 부분의 시장이 우리가 선점하면서 빠르게 키워나가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격차가 여전히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 근데 그 시장이 기존 우리가 디램 낸드 시장의 규모만큼 될 것이냐에 대한 건 어떠세요?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레거시로 다시 가서 거기서 싸움을 할 수는 그럴 않을 수는 거고 없죠. 네. 결국에는 계속 앞으로 우리는 진행하는 쪽인데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우리 무해 법칙 아시잖아요. 네. 제가 2005년부터 플러스를 해봤어요. 여기서부터 거기를 시작점이라고 봤을 때 무해 법칙에 따라서 디자인이 얼마나 디램이 적어지느냐 되느냐 하고 실제로 가장 1등 업체들의 디자인을 비교를 쭉 했을 때 갭이 점차 벌어지고 있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옛날에는 얘가 무해 법칙 때기 뭐 한 1, 2% 칩이 컸다라면 지금 3배, 4배가 커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 얘기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보다 선두주자들의 디램 공정화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후발주자가 쫓아올 수 있는 빌미가 됐던 거기도 한데 반면에 이제는 공정 미세화 가지고 경쟁하는 시장이 끝난 게 아니냐. 아예 컨셉을 바꿔야 된다. 디램이라는 거의 개념을 바꾸는 칩들이 나와줘야지만 여전히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이 됐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이 빨리 자리를 잡고 전략.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계 쪽에 이슈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제가 이제 뭐 여쭤봤던 그 독립 변수가 그건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디램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만들었어. 뭐 세트로 어떻게 해갖고 패키지를 잘했어. 근데 이게 그 원래 이제 메인 칩이라고 할 수 있는 무슨 저 엔비디아가 만든 칩이라든지 아니면 인텔이 만들었던 그런 칩이랑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뭘 해주지 않으면 이 메모리로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좀 고민했던 부분이고 예. 한 챕터를 다뤘어요. 아 그렇습니까? 미래 헤게모니를 네. 제가 2개 나왔어요. 예. 자, 팹리스는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하잖아요. 네. 반드시 파운더리와 협업. 그래서 네. 팹리스 파운더리 진영과 IDM이라는 진영이 있잖아요. 직접 설계하고 칩도 만드는. 예. 네. 양 진영 중에 누가 유리할까? 미래에 메모리와 로직 칩이 단일 칩으로 구현돼야 되는 게 결국 궁극적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예, 방향에서 예. 그 시장을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까 두 진영을 나눠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고 예. 그 다음에 메모리 베이스의 기업들과 예. 그 다음에 로직 디바이스나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네. 기업 가운데 네. 누가 더 유리할 것이냐. 예. 요거 나눠가지고 제가 좀 약간 수치화, 막 정밀한 분석은 아니지만 그걸 각각 포인트를 한번 해봤어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그랬더니 결론은 결론은 책에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근데 한국 기업 중에 한 기업이 공동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 한미 한국 기업 중에.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아니 반도체 기업을 얘기하는 아, 거예요. 그래요? 장비 업체가 아니라. 아 그렇습니까? SK 하이닉스 책에 있습니다. 책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아, 요거 굉장히 하여튼 궁금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제 또 장이 시작되니까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고요. 우리 이전 박사님은 또 요즘 이제 종종 또 뵈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워낙 이제 이슈가 네. 크니까요.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